안녕하세요. 성서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2015년인가도 야생생물법제에 대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야생생물보호법에만 국한해서 강의를 하려면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번에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보호법이랑 이제 관련된 제가 법률들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수에서 말하고 있는 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상 또 동일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동물을 본래의 성질대로 살아갈 수 있게 자연 그대로의 살아갈 자유를 대부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이런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살 자유나 정상적 행동을 표현하고 불편함을 겪지 않을 자유, 이거는 사실 농장에서 키워지는 공장식 축산 동물들한테는 굉장히 사실 실효성 없는 조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스톨에서 키워지고 배틀 케이지에서 키워지는 동물들은 정상적 행동을 표현하는 자유 자체가 아예 지금 제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언적으로 동물보호법상 이렇게 원칙을 놓고는 있지만 이걸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이나 이런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언적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동물보호법제, 동물 관련된 법률들이 뭐가 있냐를 보시면, 일단 최고법은 헌법이잖아요. 헌법에서 이제 각종 기본법들과 특별법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동물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환경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환경권은 환경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환경을 누릴 권리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물론 이 법제를 이루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로 이제 치환을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동물이나 자연의 권리도 인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거든요. 뒤에서 소개를 드릴 건데, 그런 거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헌법에서 동물이란 단어가 안 쓰여 있고, 결국에는 우리 법 체계를 이룰 때 동물을 예상하지 않았다, 아예 존재 자체 인식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좀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 관련 법률 보시면 우리나라에 동물보호법 있고요. 동물보호법에서 이제 실험동물 파트가 있거든요. 그 실험동물 파트에 그 실험동물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실험동물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야생생물보호법, 그리고 동물원법, 이렇게가 주로 이제 동물에 관한, 동물 복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동물 자체의 관리보다는 이제 우리가 먹는 축산물로서의 동물을 이제 규율하는 게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렇게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법률들이 쭉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대부분 보호관리 혹은 관리, 실험동물 사실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니지만 어쨌든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법률인데, 이 밑에는 대부분 이제 하나의 이제 물품으로서, 음식으로서의 동물, 동물에서 나온 고기를 어떻게 위생적으로 관리할 거냐, 동물이 전염병을 걸렸을 때 어떻게 살처분을 할 거냐,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그 임상을 측정할 거냐 등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사실 동물법제라고 하면 주로 이 윗부분에 있는 법률들을 주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동물보호법에 도살의 원칙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대부분 도축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랑 연결은 되지만, 사실 요거는 구체적인 도축 방법을 정하고 있고, 그 도축 방법이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는지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동물 관련 법률을 알려드렸는데, 그 동물이라는 그 정의에서 어떤 게 동물이냐라는 부분은 또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동물보호법에서 이제 보호관리의 대상이 되는 동물은, 그러니까 척추동물을 의미해요. 기본적으로 척추동물이어야 되고, 가나다, 포유류, 조류까지는 다 척추동물로서 동물에 해당돼요. 그래서 포유류나 조류에 대해서 제8조에서 정하는 학대 행위를 하면
바로 처벌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파충류, 양서류, 어류는 약간의 제한이 있어요. 모든 파충류, 양서류, 어류가 이제 여기서 보호받는 동물이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동물이냐면 그냥 기본적인 파충류, 양서류, 어류이긴 한데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먹기 위해서 잡은 생선, 뭐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는 뭐 잔인하게 죽이더라도 8조를 적용해서 학대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동물은 기본적으로 척추동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비교해보면 야생생물보호법에서도 동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동물이 아니라 생물 전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생생물이란 동물 당연히 포함하고, 그 다음에 식물, 균류, 지류, 심지어 원생생물, 원액생물의 종, 요거까지 이제 다 여기서 정하는 야생생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동물원법에서 정하는 동물은 동물원에서 대부분 야생동물을 전시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야생생물법상 이제 야생동물을 보존하는 기관은 이제 동물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야생동물이란 아까 말씀드린 야생생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야생생물 중에 동물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생생물 중에 식물, 균류, 지류, 원생생물은 제외하고 동물만 동물원 수족관법에 정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 앞에서 보신 거 보면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클레임은 우리가 간단하게 동물원법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 법 제정 당시에는 동물원, 수족관, 식물원법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정부안이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동물원이 지금 환경부 소관이고, 수족관이 이제 해양부, 식물원까지 들어가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식물원 너무 범위가 넓고 해서 지금 동물과 어류 외에 식물, 나무 뭐 이런 것까지 여기서 정하는 거는 너무 범위가 넓고, 각 생물에 적용되는 어떤 기준이나 사육기준, 그리고 식물은 사육기준이라 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 정하는 게 너무 방대하다라고 해서 지금 식물은 빼고 동물원, 수족관 이렇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게 들어갔다면 그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이렇게 됐겠지만, 지금 식물은 다 빠졌기 때문에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보호법을 먼저 이제 구체적으로 보실 텐데요. 동물보호법도 양이 꽤 많아요. 그리고 예전보다 이 조문 하나하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리기는 시간상 부족할 것 같고, 가장 이제 실무상 문제가 되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담고 있는 조문을 위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 순서는 일단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야생생물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다음에 동물원법, 그 다음에 이제 간단히 헌법에 이제 동물권을 넣는 그런 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동물보호 기본 원칙인데요. 아까 세계선언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본래 습성과 신체 원형을 유지하면서 살고, 뭐 고통을 받지 않게 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기본 원칙,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는 기본 원칙을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어떤 동물이 뭐 고통을 받았다, 얘를 막 조그만한 틀에 넣어서 키운다, 이걸 가지고 고소를 해봤자 이 조문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조문은 그야말로 선언적인 규정이고, 이 위반 시에 어떤 벌칙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국가가 정하고 있는 일응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도 이런 동일한 내용으로 정하고 있어요. 솔직히 뭐 동물보호법 정할 때 갖다 제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 세계 동물복지 기본적인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농장동물이나 이런 동물에 있어서 이런 복지 개념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흔하게 우리가 반려동물이다 하는 동물들한테는 주로 이렇게 인식이 되지만, 사실 농장동물한테는 이런 기준이 크게 효과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추상적이고 강제력이 없다는 점.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다른 여타의 법률들이 있잖아요. 동물에 관한 야생생물법도 있고 동물원법도 있는데, 그런 법률에 특별히 이런 규정이 있다, 그게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하면 되지만, 그런 법률에 동물 복지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을 때는 동물보호법으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특별 법률이 없으면 동물의 복지에 관해서는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는 일반법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법률 분쟁에서 뭐 상법이나 뭐 기업법 이런 게 적용되지 않으면 보통 통상 민법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동물에 있어서는 동물의 일반법은 동물보호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가장 이슈화도 많이 되는 조문이 이제 동물 학대 금지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거 보실게요. 많이 본 적 있으시나요, 좀? 일단 1항에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8조 2항에서 이제 학대 행위, 그러니까 뭐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렇게 두 가지 조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보면, 근데 그냥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목을 매다는 또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이제 공개된 장소에 사람들이 보는 상태에서 죽이거나 그 동종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그리고 고의로 이제 굶겨서 굶기거나 물을 안 줘서 죽이는 행위, 이제 그 밖의 행위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 딱 보셨을 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구나라고 보이시나요? 이거는 사실 제가 처음 봤을 때 느낀 거였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죽여도 되는데 이렇게는 죽이지 마라 라고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규정이 된다면 누구든지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하고, 예외적으로 이제 뭐 도축을 하는 경우라든가 법률에 의해서 죽이는 행위를 이제 예외적 허용 규정으로 둬야 되는데, 지금 현행 법률은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의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법원도 비슷하게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하급심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판례는 이따가 보여드리고, 어쨌든 지금 구조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개를 죽이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 동물 학대다라고 해서 고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한다는 걸 입증을 해야만 그 사람이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법률에서 허용 규정 없이 죽였으면 동물학대로 처벌된다, 이게 원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행 법률상은 기본적으로 죽이는 걸 금지하진 않으니까 죽이긴 죽였는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죽였느냐라고 해서 이걸 입증을 해야 동물학대다라고 해서 처벌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조문 구조는 사실 제가 활동 맨 처음 시작한 게 2013년도인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규정은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 규정 때문에 처벌되지 않은 수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다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개정이 되고 있지 않다.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 다른 농장동물 이런 경우에는 의원들이 되게 예민해요. 이게 축산업과 축산농가와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예민하지만, 사실 동물 학대를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여론이 어떤 반대도 없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호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은 굉장히 개정이 잘 안 되고 있다. 뭐 한마디로 사실 관심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제 2항에서는 그 죽이는 행위 외에 이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치게 한 행위를 학대로 규정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잖아요, 학대 행위. 그래서 뭐 강아지를 막 발로 차는 거를 찍어서 고소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로 차서 뭐 장파열이 생겼다던가 뭐 상처를 입었다는 그게 입증이 돼야만 처벌이 되고, 얘가 단순히 어떤 육체적,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도구, 약물적,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것, 뭐 태운다거나 칼로 찌른다거나 하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처벌이 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게 주로 그거예요. 사육범의 경우에 그 체액을 채취, 살은 상태에서 이제 인감을 채취한다거나 하는 인감 채취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막으려고 맨 처음에 둔 조문이고,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제 제대로 처벌 범위가 너무 좁다라는 점입니다. 또 앞에 보여드린 이 죽이는 행위랑 상해하는 행위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범위 인정하는 처벌하는 범위가 너무 좁다라는 게 한 가지 문제고, 두 조문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거예요. 밑에 보면은 그 밖에, 그러니까 요 행위 말고도 그 밖에 수약적 처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요 조문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아니라도 그러면 죽이는 게 다 허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조문이거든요. 2항도 마찬가지로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그 밖에, 이게 다른 행위를 포괄하면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제 뭐 이렇게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조문이 이런 예외 규정이 있으면 농식 뭐 이 불형에서는 어떤 걸 정할 것인지 우리가 기대를 하면 그럼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불형으로 정하고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당한 사유가 뭔지 불형을 찾아보면 되는데, 이 동물에 관한 불형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정하고 있어요.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이거다 라고 하면 이거 외의 경우에는 죽이는 건 다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해야 그 사유 외에는 다 금지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 두 개에 해당이 돼야만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죠. 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동물보호법이. 시행 규칙도 마찬가지예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한 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해서 그 행위를 쫙 내열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여기에 해당을 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에서도 좁혀졌었는데 그 기타 다른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규칙에서도 이렇게 제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를 처벌하는 게 실무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또 우리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뭐 악마 에토스 사건에서 개를 막 끌고 가는 이런 거 보면은 저거는 동물 학대가 분명하다,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악마 에토스 사건도 불기소로 끝났거든요. 그것도 사실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피해를 진술을 할 수가 있는데, 동물은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진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황 증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를 바탕으로도 또 법률에서도 이렇게 처벌 제한 규정을 많이 두고 있어가지고 처벌이 사실 쉽지 않다. 심지어 이제 사람이 여기서 보면 가실로 죽인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 않아요. 죽이는 행위에 있어서도
과실로 죽이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처음부터 동물을 죽이려고 한 행위다 라는 거를 입증해야만 또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예들을 보면 이게 이제 악마 에쿠스 사건, 예전에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던 사건이죠. 에쿠스를 끌고 가는데 뒤에다가 이제 개를 묶어서 질질 끌고 갔어요. 악마 비슷도 비슷한 사건이고요. 소를 물도 주지 않고 밥도 안 줘서 이제 아사시킨 사건이 있고, 제주도에서 이제 개를 트럭에 아마 이제 뭐 식용을 하기 위한 개들을 싣고 간 사건이 있었고, 고양이를 불로 태운 사건이 있었어요.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끄는 사건도 있고, 뭐 되게 잔인한 행위들을 많이 하죠, 동물을 상대로. 근데 이 사건들이 다 전부 불기소되고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악마 에쿠스 같은 사건은 나는 죽이려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검사가 유죄를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죽이려고 했다라는 어떤 정황 증거가 없으면 고의가 입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유형으로 다 불기소되고 처벌받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학대를 하려는 뭐 고의나 이런 거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실무상은 손괴죄가 더 많이 적용이 돼요. 손괴죄는 이제 형법상 타인의 물건을 이제 효용을 해야 하는 행위를 이제 손괴로 처벌을 하는데, 물론 뭐 주인이 없는 동물일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지만 내 반려견을 누군가 죽였다 했을 때 그 죽이는 행위를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도 적용할 수 있고, 형법상 내 소유물을 이제 해했다, 죽였다 하니까 손괴죄도 적용할 수 있는데, 사실 동물권 쪽 이제 시각에서는 손괴죄라는 거는 소유자가 있는 어떤 소유물,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형법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사실 손괴죄가 형량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개를 죽였을 때보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연필을 부러뜨린 게 더 형량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형량도 높고 입증하기도 그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내 개를 그냥 죽였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손괴죄가 더 많이 적용되는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키우던 반려견 길룡이라는 애를 옆집 남자가 이제 보신탕으로 먹겠다고 하고 죽였어요. 이때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했을 때는 벌금의 선고를 받았고, 또 이제 여자친구의 그 반려견을 죽였을 때 그 여자친구가 동물학대죄가 아니라 내 반려견을 죽였다라고 해서 손괴죄로 고소했을 때는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앞에 되게 잔인한 행위들이 불기소를 받은 것과는 벌금형만 네. 있는 거예요? 아니요, 벌금형도 있고 징역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보통 지금까지 이제 동물학대죄 중에 가장 강하게 처벌된 게 이제 집행유예예요. 징역도 가능한데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만 그 동물학대죄랑 뭐 아동보호법상 이런 다른 법률과 경합해서 징역을 선고받은 예는 있어요. 하지만 보통 동물학대죄 일제로 이제 기소가 됐을 때 대부분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는다. 이 사건도 많이 이제 언론에 나왔던 사건인데, 로트와일러 사건이라고, 어떤 사람이 이제 개를 그냥 기계톱으로 썰어버리는 게 찍힌 거예요. 피가 튀고 좀 잔인한 장면이죠. 그 이제 동물학대죄로 검사가 기소를 하면서 재물손괴도 같이 기소를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 하급심에서는 내 개를 얘가 공격하려고 해서 죽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1, 2심에서는 재물손괴만 유죄로 판단을 했었어요. 1심에서. 그래서 벌금 30만 원에 심지어 선고 유예를 받고, 이제 동물보호법 부분은 이 사람이 뭐 학대 고의가 있었다거나 뭐 이렇게 보기 어렵다,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죄가 나온 건 아니지만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진돗개가 3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개의 가치는 따지는 건 이제 민사상이고,
이거는 이제 그 행위를 잘못한 거에 대한 형벌적인 의미죠. 그래서 뭐 비싼 반지를 훔쳤어도 뭐 그게 물론 피해를 고려를 해요. 고려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비싼 반지를 훔쳤다는데 그게 뭐 피해가 회복됐느냐 마느냐 뭐 아예 가져갔으면 벌금 더 높겠지만 피해가 회복됐으면 뭐 좀 더 벌금을 낮게 하고 뭐 이런 어떤 이 사람의 죄의 그 가벌성 뭐 형량을 정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30만 원 정도다 이 사람이 잘못한 거는 형법적으로 벌금 30만 원으로 이제 평가를 한 거였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그거를 다시 판단을 했죠. 그래서 동물보호법 무죄라는 이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라고 이제 해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행인데 대부분 이제 이렇다는 거죠. 이게 동물보호법 위반이 무죄가 나와서 검사가 계속 항소를 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였으면 이것도 사실 동물보호법 무죄, 재벌송기만 유죄 이렇게 끝낼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법원이나 검찰의 태도가 그렇게 이 동물에 관한 사건을 강력범으로 인식한다거나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어떤 의지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고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어떤 학대 행위의 위험성이나 학대 처벌의 필요성도 사실 막 그렇게 정치한 이유를 가지고 제대로 판단은 하고 있지 않지 않냐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조문의 문제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판결이 최근에 있었던 전기도살 사건인데요. 이게 인천에서 1심 판결이 나왔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봉을 개 입에 이렇게 넣어서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보통 도살을 해요. 개 농장주들이. 이 개 도살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정말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축약해서만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그 동물을 고기로 이용하기 위해서 도축하는 법률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이제 정하는 가축에 대해서 그 법률에서 이제 어떻게 도살해야 된다고 쭉 정하고 있죠. 근데 그 가축 안에 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합법적으로 도축할 수 있는 가축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보신탕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결국에는 개가 어디선가는 도살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도살을 대부분은 전기봉을 이용해서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통 목을 매달아서 이렇게 때리는 방법을 사용했잖아요. 개고기를 먹을 때 그렇게 해야 뭐 맛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도살을 했었는데 그 행위가 지금 이렇게 좀 명시적으로 목을 매다는 등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목을 매다는 방법을 개농장주들이 이제 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전기봉으로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죽이는 건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개농장을 운영했죠. 여기서 기소된 건 이제 30여 마리이지만 뭐 엄청난 수의 개를 계속해서 도살해서 팔아온 개농장주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검사가 이제 동물학대죄로 기소를 했어요. 처벌해달라고 했는데 인천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죠.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봉을 사용하는 건 잔인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인용은 하지 않았는데 판결 이유 중간에 명시적으로 이런 문장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동물법은 어떻게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물에 대한 원칙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문장을 명시적으로 썼거든요. 결국에는 아까 그 조문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잔인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보통 이제 도축 방법,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이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전살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로 죽이는 거, 전기 충격기로 해서 죽이는 건데
그 방법을 일단 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10조 2항에서 전살법 동물을 죽일 때는 고통 없이 죽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예로 전살법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률에서 전살법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특별히 잔인하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전기봉 사용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판단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은 사실 동물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동물을 죽이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라는 게 법원 입장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출산위생관리법상 근거 없이 계속해서 개를 도축했던 사람들의 행위가 다 정당화되는 거예요. 대부분 전기봉을 사용해서 죽이고 있는데 이때마다 다 이제 전기봉 동물 학대라고 해서 그나마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불법이다 조심하자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면, 이게 무죄로 확정돼 버리면 전기봉으로는 개를 죽여도 된다라는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출산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가축에 대해서만 일정한 규정에 따라 도축해야 된다라는 법 원칙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출산위생관리법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봉으로 개를 죽이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 동물단체가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요. 그래서 검사가 항소를 했는데 고등법원 역시 1심과 같은, 그러니까 1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피고인의 무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고심으로 올라갔죠, 대법원으로. 사실 검사가 이거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상고를 한 것 같지는 않고, 검사는 대부분 무죄 받으면 보통 대법원까지 상고를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단체들이 의견서를 내고 저희 PNR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절대 이렇게 판결이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래서 대법원에서 1, 2심의 무죄 판단 잘못됐다라고 파기환송해서 지금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아직 판단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동물보호법에서 도살 방법을 정하고 있어요. 동물을 죽일 때는 도살 과정에서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근데 사실 이것도 저는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도살은 법률에서 정한 경우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동물보호법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필요하면 도살은 할 수 있는데 고통을 주지 않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판결을 그렇게 법원마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인천지방법원도. 그래서 근데 이렇게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게 이제 출산위생관리법이나 동물을 이렇게 죽이는 경우에 전살법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살법 등을 이용해서 고통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법조문에 이렇게 정하고 있으니 전살법이라는 거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 아니냐 이렇게 본 거예요, 법원은. 근데 사실 여기서 정하는 전살법은 전기봉을 사용해서 죽이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 출산위생관리법 이제 세부 규칙까지 들어가 보면 동물이 고통이 없기 위해서는 어느 전압 이상을 사용해야 되고, 그걸로 2초 이상 통전해서 얘가 의식을 잃었을 때 바로 방열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출산의 경우에 이제 돼지를 그렇게 도축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전기 충격은 죽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의식을 잃게 해서 방열해서 이제 즉시 죽음에 이를 때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이제 의식을 제거하는 작업인 거지, 고통을 최소화해서 죽이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 전압이나 통전 시간을 개의 경우에는 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저희가 냈던 의견의 첫 번째 근거였고, 그리고 전기봉은 대부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쓰는 전압이 220V잖아요. 거기다 꽂아서 그냥 전기가 흐르는 그 봉이 있어요. 그 봉은 그냥 개 입에다가 넣는 거예요. 근데 전기가 이제 한쪽으로 흘러서는 얘가 절대 죽음에 이르지 않아요. 만약에 제대로 얘를 정말 통전해서 도살을 하려고 하면
입이랑 항문에 양쪽에서 이제 통전이 되게 돼야 얘가 완전하게 이제 죽음에 이르는데, 그래서 그 도살자들이 사용하는 전기봉을 보면 대부분 이빨 자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입에 들어가는 순간 고통 때문에 입을 꽉 다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만큼 고통이 극심하다는 거죠. 그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는 건데, 사실 그런 차이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기봉, 전살법 요것만 생각하고 이제 1, 2심에서 이 피고인한테 무죄로 판단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런 주장을 대부분 인용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면은 첫 번째 대법원의 이제 파기 이유는 잔인성이 특정 집단이나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제 사회 평균이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전제였고, 그리고 특정 도살 방법이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동물병 특성에 따라 고통의 정당 시간을 고려 판단돼야 된다. 이렇게 자세한 이유를 보면은 그 동물보호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전살법이라는 기준이 반드시 개에게도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대로 판단 안 하고 이 전기봉을 이용한 도살 방법이 개한테 잔인한지 안 한지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라고 이제 사실 유죄의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환송받은 고등법원에서는 그걸 판단을 해야겠죠. 이 전기봉으로 죽이는 게 얼마나 고통을 유발하는지, 그게 잔인한 방법이다. 그리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전살법이라는 다른 류의 전기봉 사용이다라는 거를 판단을 하는 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학대와 관련한 조문, 법조문상의 문제점,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됐던 사례, 대표적인 판례를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조. 이게 재작년인가 그 강아지 공장에 대한 다큐멘터리 아마 보셨을 거예요. 다큐멘터리 하고 나서 굉장히 그 동물 생산업에 대한 여론이 뜨거웠었는데, 그게 이제 12조 지금 이 규정과도 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동물보호법 11조를 보면은 덫에 뿔 자르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덫에 풀 없애기 이런 건 대부분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보다는 이제 대량으로 사육하는 가축들에 대한 어떤 수술을 수의학적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자르고 애들한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조문인데, 요거랑 같이 보실 게 이제 수의사법이에요. 수의사법이 사실 겉에 풀 없애기, 꼬리 자르기 다 이제 의료적인 행위잖아요. 수술에 해당하는 행위인데, 수의사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거. 무면허 진료 행위 금지라고 해서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이렇게 없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수의사가 해야 되는 거니까 수의사가 하면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결국 수의사에 제한이 될 거고, 그 사람이 하는 행위 당연히 수의학적으로 하지 않겠냐, 이 11조를 넣은 취지가 뭐냐라고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죠. 근데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지금 이 예외 규정 때문에 그래요. 원칙적으로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 진료할 수 없는 게 맞는데, 지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라고 해서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도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게 예외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항을 둔 이유는 축산 농가에서 막 몇천 두씩 이렇게 키우는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들에서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수술을 위해서 수의사를 데려다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농가의 현실을 고려해서. 그래서 축산 농가에서만큼은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을 알아서 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하기 위해서 수의사법에 예외를 뒀기 때문에, 그 예외에 의해서 수의사 아닌 사람이 진료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동물보호법에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보면은 동물보호법이 꼭 반드시 이렇게 보호만을 위한 규정들만 놓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예외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이제 자가 진료를 허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강아지 공장 그 다큐멘터리에 나온 게 자기네가 막 하잖아요. 이렇게 거세하고 낙태 수술 시키고 발전기 되면 막 인공 수정 시키고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게 허용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동물 생산업, 막 번식업 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 행위를 해왔고, 그리고 동물 판매업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키우는 동물에 대해서 뭐 백신이나 이런 주사들을 그냥 자기가 그냥 다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분별한 진료 행위로 인해서 동물 학대로 이어졌고, 사실 저런 진료 행위를 하다가 뭐 잘못 처방해서 동물이 죽었다 이런 경우에는 학대에 해당하기 어려워요. 거의 가능성이 없죠.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치료를 하려고 하다가 과실로 죽였다. 과실 학대는 처벌하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조문이었는데 그때 그 강아지 공장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가 진료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개정이 됐죠. 그 해에 개정이 됐는데 내용 보시면 지금 다 금지하진 않았어요. 아직도 축산업상 그 출산업에서 이루어지는 대형 가축들에 대해서 자가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가진료를 허용하되 이 축산업에서는 제외하고 뭐 가축 판매업, 생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가진료를 못하도록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 보시면 아까 전에 진료행위는 수의사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하면서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그리고 이제 비염으로 수행하는 무상진료행위 이렇게였는데 지금 개정이 돼서 축산 농가에서만 이제 자가진료가 가능하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법률에서 정하는 이제 축산 농가에서는 자기네가 이제 일괄 처방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사실상 지금은 뭐 동물을 판매한다거나 이런 샵이나 이런 데서는 자가진료를 할 수 없게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동물의 뭐 보살이나 진료에 관한 법 조문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물보호법 12조에 보면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이라고 해서 동물 등록에 대해서 정하고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물, 강아지 등록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등록해야 된다 정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동물을 등록하는 건 아니고 보면은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물의 경우 이제 동물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3개월 이상의 개를 말한다. 그래서 3개월 이상의 개 중에서도 이제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이렇게 해서 뭐 한마디로 우리가 반려견들에 대해서만 이제 등록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동물 판매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허용이 되고 있고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개를 돈 주고 산다, 뭐 분양한다, 판매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서 우리나라랑 좀 괴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판매업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심지어 개 농장도 있는 상태에서 이 범위 한정에서만 이제 동물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뭐 개가 얼마나 있는지 전혀 판단하는데 도움도 안 되고 하나하나 볼게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이걸 하는 입법 취지는 유기견 문제가 계속 이제 대두가 되니까 유실 유기를 막고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맨 처음에 입법 취지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의무화된 게 2014년이에요. 2017년 기준으로 등록된 동물이 약 100만 마리를 조금 넘어요.
우리나라 반려 인구 수만 지금 1000만이 넘고, 그리고 개농장 내지는 파악되지 않은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100만 마리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는 사실 뭐 유실유기를 막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 이게 우리가 동물 판매를 할 때 이게 실효성을 가지려면 동물 판매를 할 때 판매 나가기 전에 등록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고 나서 이제 사람이 데리고 왔을 때 본인 이름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끔 이렇게 해야 맨 처음에 생산된 동물들과 그 동물이 어떻게 이동을 했고 그런 게 파악이 되어야만 이제 유실유기가 실효적으로 방지가 될 수 있는 건데, 사실 판매될 때는 아무 제한 없이 나가서 확 퍼져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등록해라 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 실효성이 없죠. 그리고 심지어 동물 생산해서 판매, 예쁜 애들은 이제 판매업자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경매에서 개농장에서 데려가거든요. 그러면 개농장은 지금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록 의무가 없어요.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동물들에 대해서는 전혀 등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개라는 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범위에서 이제 반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에 대해서 전혀 어떤 제재나 뭐 개체수 파악이라던가 뭐 불법 도살이라던가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제재가 이 등록으로는 전혀 되고 있지 못하다. 제일법론으로는 이제 판매업자의 경우에 이제 태어났을 때 등록을 한 이후에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도록이라도, 사실 판매 자체가 금지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이제 시기상조라고 한다면 등록 자체는 판매 단계부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법론입니다. 그래서 등록 대상이 되면 사실 등록을 하기 전에도 이제 관리는 받아요. 그러니까 그 동물은 이렇게 다뤄야 되고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왜냐면 반려견들이나 이제 동물들 데리고 다닐 때 기본적인 에티켓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뭐 인식표 착하고 목줄을 해야 되고, 그런 뭐 분뇨나 이런 것들을 즉시 수거해야 된다, 이런 뭐 기본적인 에티켓을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에티켓을 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법들을 좀 정리해봤어요. 개를 되게 뭐 맹견이라고 요새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맹견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뭐 관리를 안 해서 뭐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견들을 제대로 이제 관리를 안 하고 그냥 풀어놓는다거나 했을 경우에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서 처벌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원에 데리고 나갔을 때 배설물 소거하지 않는 행위, 이런 것들은 도시공원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과태료로 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축산에 더 가까운 규정인데, 대형 축사나 이런 데서 가축 분뇨 처리 시설에서 처리 안 하고 그냥 흘려보낸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되게 강한 형으로 처벌을 하고 있죠.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이것도 비슷한 취지인데, 공공수역에 가축 분뇨를 버리는 행위는 노란병보전법에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반려견 데리고 다니실 때는 이 두 가지 법률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규정이죠. 맹견이라고 해서 이제 맹견 사고가 계속 나니까, 근데 사실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뭐 이거 정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법이 계속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이것도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법률이에요. 작년인가 올해 총사 이렇게 해서 맹견 사고가 몇 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맹견에 대한 어떤 관리 사항을 다시 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신설 규정으로 동물보호법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이런 규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규정이 어떻게 됐었냐면, 이거 혹시 다른 걸 볼 수 없나요?
아, 이걸 꺼야 되나? 네. 쓸 게 없는데. 네, PDF로 찍으면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되는 맹견의 종류라고 해서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록 대상 동물은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의무적으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해야 되는 동물을 정하고 있었고 그 중에 이전에 그 막 사고를 일으켰던 개들이 대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도사견이라고 아시죠? 주로 이제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크게 한 도사견이랑 그 잡종 그리고 뭐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테퍼드 셔플테리어, 뭐 로트와일러 그러니까 위험한 우리가 봤을 때 위험한 개들로 보이는 개들을 일단 이름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들에 대해서는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긴 했어요. 근데 이게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들어가면서 이 별표가 삭제된 상태고 그래서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맹견의 규정을 2조에서 따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1조에 2를 개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개 별표에 있던 그 개들을 동물보호법 1조의 이 맹견의 범위에다가 이제 넣고 이제 일정 규정들은 삭제를 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맨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동물단체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이게 뭐 그런 개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고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개 속하지 않아도 또 사고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관리자가 어떻게 관리했느냐의 문제인데 그 개들을 약간 위험견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서 어떤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거는 사실 적절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영국 이게 그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그 위험한 개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 자격증도 필요하고 국가기관의 허가를 이렇게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됐던 게 영국의 위험한 개법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견종이 그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을 키우려고 하면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영국의 위험한 개법이 마치 우리나라에서 이제 차용해야 될 모범법인 것처럼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는데 사실은 영국에서도 저 법을 정할 때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일단 선동적으로 입법이 된 거다라고 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은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 어떤 종을 정하고 그 종을 딱 위험한 견이다라고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과연 적합하냐.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실효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방법들은 그거예요. 개 위험도를 측정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를 유발할 뻔했거나 하는 개들을 이제 이력 관리를 해요. 그래서 어느 선에서 이 개는 정말로 키워서는 위험하겠다, 사람에게 위험을 유발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관리를 하죠. 관리를 하고 그 개의 이제 증식을 좀 막는 이런 방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사실 이 법도 뭐 이렇게 잘 관리가 되면 좋죠. 근데 이렇게 특정 종을 정해놓고 얘네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다. 조금 더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등록동물에 대한 관리가 구성되겠고요. 이제 유기견, 유기묘 이런 부분들, 동물의 구조 보호에 관한 조항들을 이제 우리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을 기본적으로 구조 보호하는 조치를 하는 사람은
지자체예요. 지자체에서 이제 이걸 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보통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의무를 갖는다라고 이제 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기관이나 어떤 공인된 동물 단체한테 이제 위탁을 할 수도 있어요. 보통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들어가시면 그런 센터로 지정된 기관들이 보이는데, 대부분 뭐 구조센터라거나 동물병원, 계속해서 정하고 있는 위탁업 뭐 단체에서 보통 이 구조보호 의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보호 조치를 할 대상은 누구냐면 유시 유기된 동물이나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그리고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이고요. 다만 이렇게 이 동물들을 구조보호를 해야 되는데, 구조보호를 또 하면 안 되는 동물들도 있어요. 그 길냥이들인데,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는 이제 중성화를 하고 뭐 태어날 이런 걸 하지만, 그 고양이를 주인이 없는 고양이다라고 해서 구조해 오면 안 되는 거죠. 고양이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구조보호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주인을 찾아주거나 아니면 인도적 처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안락사를 하거나 소유권을 이제 뭐 시군구에서 취득을 한 다음에 입양을 보내거나 하는 이런 절차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만약에 유기동물을 발견을 하면 그 신고를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들어가시면 이제 신고된 동물들의 그런 사항들이 쭉 나오고, 여기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무 규정이 있고, 그래서 시설에 들어오면 이제 거기서 공고를 띄우고 주인 찾아가세요라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죠. 유실 유기동물과 피학대 동물 중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해서 이제 보호 조치 중인 경우에는 이제 7일 이상 공고를 해야 돼요.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소유자가 나타나서 동물을 달라라고 하면 반환해야 되는데, 다만 반환하기 전까지 보호하는 데 들은 비용이 있다면 그 보호 비용은 소유자한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뭐 소유자가 다시 찾아가는 거니까 별 문제는 없죠. 이제 공고한 날부터 11일 경과하고 나면 그때 이제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한번 취득을 하는데, 이때 이제 여기서 이제 소유권 취득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문제가 되고, 사실 영구적으로 보호를 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보통 히어하임 이런 데서는 얘가 죽을 때까지 그냥 보호를 받고 거기서 생을 마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비용 문제죠. 사실 비용 문제로 이제 안락사를 하거나 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는 최소 3일 이상 격리 조치를 해야 되고, 3일을 지나고 나면 이제 학대를 했던 소유자가 보호 비용을 부담하고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대를 한 사람한테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동물을. 그러니까 지금 학대받은 동물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 조치가 없는 게 이제 법에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나오는 게 이 부분이에요. 다시 찾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유권에 대한 되게 강력한 그런 개념이 있어요. 소유권 침해해서는 안 된다. 비록 그 소유자가 그 학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거 자기가 달라고 하니까 줘야 된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소유자가 다시 데려가지 않으면 이제 소유권 포기하거나 보호비용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 이제 다시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취득했을 때 이제 자기네가 알아서 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공고를 거쳐서 기증이나 뭐 입양을 시키던지 아니면 인도적 처리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법조문들이에요. 동물보호법상. 그리고 다음에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주로 반려동물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농장동물, 실험동물 이렇게 종문이 나눠져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은 구체적인 강의 계획을 안 세웠는데 왜냐하면 동물 실험 조항들은 대부분 3R 원칙, 그러니까 뭐 대체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최소한 안 해야 되고 이런 원칙을 간단히 정하면서 그 밑에 이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다예요. 동물실험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그 동물복지 출산도 동물복지 출산을 할 경우에 이거를 인증받으면 뭐 어떠한 혜택을 준다. 뭐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사실 이 동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복지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관해서는 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고 이 복지출산 인증 외에 다른 어떤 그 동물들에 대한 도살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법이나 출산부 위생관리법에서 또 따로 정하고 있어서 사실 동물보호법에 이 동물들을 보호할 어떤 실효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조문 중심으로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읽어보면 좋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야생생물보호법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금 쉴까요? 지금 시간이 얼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규정이에요. 야생생물에 대한 이제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야생생물법에서 주로 보실 만한 조문들은 일단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있고 국제적 멸종위기 종이 있어요. 두 개가 뭐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개념적으로는 이제 국제적 멸종위기 종은 사이티스에서 정한 부속서 1, 2, 3에 정해져 있는 종이고 국제거래를 이제 제약을 하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이기 때문에 그 상업적 거래나 이런 부분들 제약을 하고 좀 제한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혹은 신고를 한 경우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뭐 어느 것들이 이거냐라고 보시려면 시행규칙 보시면 되고 그 시행규칙 안에서도 이제 멸종위기의 등급에 따라서 1, 2, 3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보시면 되고 국제적 멸종위기는 이제 사이티스 협약 부속서에서 1, 2, 3, 부속서 1, 부속서 2, 부속서 3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93년도 7월에 사이티스 협약에 가입을 하면서 이때 이제 이걸로 인해서 문제되는 게 대표적으로 사육곰인데 이전 80년대에 사육곰을 농가소득증대라는 명목으로 많이 들여왔죠. 그래서 얘네를 징계시켜서 이제 팔려고 데려온 건데 그러고 나서 93년도에 협약에 가입을 해버리니까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육 농가에서는 이제 얘네를 팔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육곰 증식 제한에 관한 어떤 정책들 불세연합에서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사이티스 부속서에서 정하고 있는 야생생물 보호서 1, 2, 3 해가지고 1에는 이제 멸종 위기에 지금 현재 처한 종이에요. 그래서 그 상업 목적을 위한 국제 거래를 아예 금지를 하고 있고 학술 연구 목적으로만 거래를 하고 있어요.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거래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수출입 허가증을 제시해야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고 부속서 2에는 이제 아직 멸종위기에 처하진 않았는데 엄격히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될 위험이 높은 종을 위해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업적 목적을 위한 국제거래를 아예 금지를 하진 않지만 그 수출 허가증을 제출하면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 3에서는 당사국이 이제 요거는 국제적인 어떤 멸종의 위기 위험도라기보다는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이제 그 거래를 규제하는 종이죠. 이렇게 정하고 있어서 각 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일단 환경부에서 합니다. 환경부가 서식 환경 보전을 위해서 5년마다 하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는 고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1, 2, 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2016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2020년도까지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보면은 이제 주요 과제를 정해서
그 주요 과제를 이제 어떤 제도를 이제 수립하고 이행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대략적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는 해당 계획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 실태 조사라는 것도 있는데 그 야생생물 중에 이제 뭐 생태계 교란 종이 있거나 멸종위기 종이 있을 때 얘네를 뭐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 이제 서식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종을 지정을 하는 거죠.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이제 특별 조사를 할 수 있고 요런 실태 조사 계획도 아까 전에 그 기본 계획처럼 기본 계획 5년마다지만 이는 매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는 실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을 이제 금지를 하고 있고요. 이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야생동물 포획할 수 있는 뭐 덫이나 창에 올무 등 제작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제 예외 규정 두고 있죠. 뭐 연구, 관련 정시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뭐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4조 보시면 이게 여기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획 채취 금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이제 야생생물 뭐 산에 가서 뭐 잡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규정을 보시면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등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조문상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특정 종을 포획해서 안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멸종위기 아닌 야생생물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뭐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규정상 보면은. 그래서 지금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은 포획 채취 금지되는 야생생물 종을 또 따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멸종위기 종도 아니고 그 포획 채취 금지하는 종도 아니면 사실 잡아도 법률상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거는 좀 불법상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너무 원칙을 완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동물보호법도 그렇고 야생생물보호법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야생생물에 대해서 폭발물 뭐 이런 설치하거나 유독물을 이제 살포하는 행위 금지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인체에 급박한 이익을 끼칠 우려, 뭐 멧돼지가 이렇게 내려온다거나 이런 경우에 보통 이렇게 사살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예외적으로 두고 있고, 허가를 받아서 만약에 채취를 했더라도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특별히 가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생물종이 많이 있다거나 야생생물 보호번식 위해서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해당 지역에서는 이런 지금 1, 2, 3, 4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이거는 뭐 건축법이나 이런 다른 법률에서도 같이 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실제 규정을 두고 있고 특별보호구역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2016년 6월 기준으로 397개 구역이 지정되어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는 뭐 집을 짓는다거나 건축하는 이런 행위가 좀 문제 제한이 되는 거죠.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법률 문제, 로드킬인데, 그러니까 그 예전에 로드킬 당한 걸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되게 대답 드리기가 곤란해요. 사실 규정이 없어요. 이 죽은 야생동물을 신고할 의무는 있는데 사실 이 규정이 지금 로드킬을 예상한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생생물이 질병에 걸렸을 때, 그러니까 이 질병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야생에서 살아가니까 뭐 전파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이제 걸렸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죽었을 때를 포함해서 이제 신고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로드킬이 사실 질병에 걸려서 죽은 거는 명확히
정확히 아닌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을 적용해서 신고해야 된다라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다만 이제 죽었을 때 신고하는 규정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도로교통법은 도교법에 있죠. 도교법 이게 근데 그거는 이제 도로 관리에 관한 규정인 거고 이제 야생생물이 죽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 조항은 아닌 거죠. 그래서 명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데 주로 그 아까 말씀드린 5년마다 정해야 되는 기본 계획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로드킬에 대한 정책들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생태 다리를 만든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뭐 도로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제 신고를 하면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서 이제 구조를 하러 옵니다. 그래서 주로 로드킬하는 동물을 봐서 뭐 다쳐서 신고를 해야 된다 했을 때는 구조관리센터에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대안으로는 생태 통로나 관리를 많이 설치하고 강화해야 된다라는 정도 말씀드리는 거죠. 동물보호 몇 시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동물원법 및 수족관, 수족관법 이거 제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2016년 5월에 제정이 돼서 동물원 수족관이 사실 동물을 전시하고 관람하게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박물관 및 뭐 미술관진흥법, 관광진흥법 이런 데서 뭐 되게 여러 가지 조문들이 산발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 동물원에서의 학대행위 이런 것들이 몰카로 이제 언론에 퍼지면서 동물원도 또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필요한 상황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제 단일의 법으로 2016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가장 주된 조항은 등록 의무예요. 사실 뭐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해야 된다. 이거는 뭐 동물보호법이랑 마찬가지로 좀 선언적인 규정이고 학대 행위는 물론 동물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특정 유형의 학대 행위가 있긴 한데 동물쇼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거나 가혹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류의 학대 행위를 정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7조가 뭐 동물보호법 일반법을 적용해도 무방한 부분인데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사실 주요 종목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건 이거죠. 등록 의무인데 사실 등록 맨 처음에 이 법을 제정할 때 강하나 의원이 제정 법안을 만들었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정하고 있었고 사실 제대로 관리가 되고 그 엄격한 기준에 맞는 동물원만 운영할 수 있게 하려면 허가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동물원 업계에서 반발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서 이게 등록에 그치게 됐는데 사실 어떤 법률에서 일정한 수준의 이제 행위 제한을 정하고 그거를 강화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 통과시키지 말고 이따가 시기가 됐을 때 허가로 통과를 시켜야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되게 아쉬운 부분이죠. 이번에 그 퓨마 사건이 있고 나서 또 허가로 전환하자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는 등록한 동물원들이 이미 있단 말이죠. 근데 등록했는데 또 허가를 받아야 물론 뭐 법적으로나 실무상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애초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행위 제한을 높이는 거는 사실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명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 등록인 상태로 통과된 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예술동물원법에 관한 주요 내용이고요. 한 번씩 보시고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이게 이제 제가 뭐 마지막으로 드리려던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헌법상 전혀 뭐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인식하고 있는 동물이라는 종은 이런 연필 같은 무생물이랑 다르지 않아요. 사람 아니면 동물을 포함한 물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소송들이 계속 뭐 제기는 되고 있는데 다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해서 각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도롱뇽 소송 다 들어가실 거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사냥 소송이에요. 근데 사냥 소송도 1회 변론기일에 바로 종결이 됐어요. 사실 뭐
판결문 아직 본 건 아니지만 법원에서는 당사자 능력 없다라고 이미 예단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 사건이고요. 우리나라 헌법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환경권을 가진다라는 내용은 있고 국가와 국민이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관련 규정을 찾자면 이 정도 규정이 되어 있고 동물보호법상은 동물학대죄 두고 있지만 또 이제 물건과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도 적용할 수 있다. 보시면 재물손괴죄 형량이 더 높아요. 중한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동물학대죄 2년 이하의 징역은 올해 3월에 개정이 돼서 강화된 거지 원래는 1년 이하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게 훨씬 더 높은 형량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물의 권리라고 했을 때 종종 언급되는 게 에콰도르 헌법인데 에콰도르 헌법이 굉장히 전형적이에요. 자연 스스로 권리를 갖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자연이 복원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자연 스스로 생명의 주기 구조, 기능 진화 과정의 유지와 재생성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겠죠. 각국 헌법에서 이제 동물을 언급하고 있는 헌법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보호 의무가 아닌 실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헌법이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의 경우에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 헌법 보시면 스위스 연맹은 동물, 식물 이렇게 법으로 제정한다라고 아예 헌법에서 그 입법의 어떤 방향을 정해주고 있어요. 최고법인 헌법에서. 생명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개헌 논의가 나올 때 우리나라도 적어도 스위스, 에콰도르 이 정도는 아니어도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 정도는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정부 안에서 그런 내용을 넣었었는데 사실 개헌은 물 건너 간 걸로 보이고 이런 지금 쭉 말씀드린 법률 최상위의 헌법이 있는데 헌법에서의 어떤 동물에 대한 인식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법 체계를 좀 더 체계화해서 보완이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을 시간이 됩니다. 3시간까지. 질문 있으시면 주시고 만약에 오늘 못하시면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질문이 없으시면 이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동물보호법 네. 어길 시에 처벌받는 수위인가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게 이 규정만 있는 건 아닌데 이게 가장 센 형이에요. 동물학대죄가 가장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 그 아래 이제 동물 영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세부 지켜야 될 준수사항을 어겼을 때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규정은 있는데 다 이 이하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물보호법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중한 범죄는 동물학대죄가 맞아요. 근데 그 형이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